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 100일밖에 안 되었다고 말해야 될지 다들 참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변화를 가져온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100일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100일을 맞이해서 미시건주 쪽에 잠깐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그 이야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일 같았던 100일이 아닌가 합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기사가 없는 날이 거의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기사거리이고 또 중요한 기사거리이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냈습니다. 행정명령만 추리면 137건이 헤아려지고요. 그리고 대통령 문서, 여러 가지 각서도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문서들이 있는데요. 꼭 행정명령 이외에도 이그제큐티브 오더라고 하는 것은 행정명령이고 그 외에 메모랜덤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합하면 210건의 서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지금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주말도 있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루에 3건 정도는 2.5에서 3건 정도는 매일매일 서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명하는 자리에 기자회견을 겸해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내용들이 다 실시간으로 전달되었고 어쨌든 저는 트럼프 정부가 투명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많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나온 행정명령이나 이런 대통령 문서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가장 많았던 것은 연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는 단순한 이제 정부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DEI, 다양성 관련한 정책들을 철폐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관련 조치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상 지금 거의 DEI, 다양성, 무슨 평등 이런 이야기는 현재 이 정부에서는 금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금기어인 분위기가 트럼프 정부 내에서뿐만 아니라 워싱턴 일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민간 회사에 간다고 하더라도 과거 같으면 다양성 어떤 무슨 날, 하는 우리 다양성을 축하하기 위한 무슨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심지어 그런 종류의 배너를 건다든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관련입니다. 역시 관세에 관한 그런 행정명령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38건. 그리고 기후 및 에너지에 관한 것. 기후 관련해서는 과거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런 여러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취소하는 그런 게 많았고 또 에너지에 관해서는 에너지 개발, 화석연료 개발 같은 것을 이제 장려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민에 관해서도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12건이지만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었죠. 이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를 비롯해서 이민자들 네트워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큰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와닿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건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영향력이 컸던 그런 분야이고 국가 안보에 관한 것도 11건,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11건, 대외 정책 7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지난 100일간의 주요 성과 다시 한번 잘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이민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밀 입국자의 수가 1년 사이에 13만 7,400여 명에서 7,100여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엘살바도르로 갱단원이 아닌 사람이 추방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논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이민 부분에서의 통제가 대단히 강화되었고 그것은 심지어 한인 사회에도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변화인 것 같습니다. 무역 부문에서는 이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와 이제 관세 협상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경제 부문에서는 시장이 증시가 빠지고 이제 채권값도 빠지고 달러값도 빠지는 셀 아메리카의 시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좀 돌아오긴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우려가 커진 부분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직 남아있고요. 물가는 안정세였는데 관세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계속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말씀드렸듯이 DEI, 다양성 관련한 각종 정책이 철폐되었고 트랜스젠더가 특히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에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펀딩 같은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대학과 로펌에 대한 군기 잡기를 시도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성공적이랄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가 반발하기는 했지만 하버드대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사실은 연방정부의 펀딩이 갑자기 끊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합니다.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줄 월급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될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군기를 잡는다는 것이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부문에서 마가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문화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부분을 잠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임 이후에 S&P 500 지수는 8.5%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를 보면요. 가장 진한 파란색이 S&P 500 지수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다우존스 지수, 약간 하늘색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빠졌다가 지금 약간 회복한 그런 상태인데 1월 20일은 여기쯤이죠. 여기쯤에 그 이후에는 상당 부분 상승세를 띄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달 이후에는 이렇게 하락세를 약간 띄고 있고 특히 이제 4월 들어서 상호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었죠. 이 중에서 나스닥 지수, 특히 기술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좌에 손실이 많아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상당히 회복한 부분은 있지만 말하자면 기술주만의 움직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셀과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바이, 이 미국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인 미국 주식의 흐름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하나하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시기여야 될 것만 같습니다. 워싱턴 나우 많이 봐주세요. 오른쪽은 VIX,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가 이제 높아지면 시장이 좀 더 위험 회피 성향을 띠고 공포지수가 낮아질 때는 위험 자산에도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띠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왼쪽 그래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3월달 이후에 공포지수가 높아졌다가 다소 낮아진 적이 있는데 4월달 상호관세 유예 시기에 그때 셀 아메리카 분위기가 한참 강했을 때는 빅스가 50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20대 중반으로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올해 초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외교적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동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요원한 상태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교착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공습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론을 띄워서 우크라이나 공습을 계속하고 있고 이 전쟁을 중단하는 것은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심이 되는 것은 푸틴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가 광물 협정을 통해서 오케이를 받는다면 트럼프는 푸틴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쉽게 제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이 지난 1월에 시작이 되었고 이때의 휴전은 바이든 정부가 한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안에 이제 합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휴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공습이 3월 18일부터 재개되었고요.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을 다 풀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풀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인질을 내가 다 풀어줬는데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군을 해달라 내지는 장기 휴전을 만들어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쉽게 이제 맞아지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보낸 위트코프 특사가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것에 상대방이 쉽사리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 계속 휴전이 중단된 그러니까 전쟁이 재개된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란의 프록시에 해당하는데 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도 미국이 대규모 공습을 했지만 완전한 진압을 하지는 아직 못한 상태이고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사 조치로 강압적으로 말을 듣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뚜렷한 성과나 이제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진행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특히 중동의 문제는 본인이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사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던 부분이 도지입니다. 도지는 그래서 굉장히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연방정부를 바꿔보겠다고 하면서 등장을 하였는데 그래서 지난 100일 동안 이들은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가? 머스크가 곧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갈 때까지 과연 어떤 성과를 성취했다고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10만 명 이상의 정부 직원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직들이 해체 수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USAID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의 인도적인 지원 같은 것을 많이 하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조해 왔던 이 조직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이고 사회보장국이나 IRS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국세청에 해당하는 기관도 대규모의 감원과 기능 축소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거둘 사람이 없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기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너는 퇴직할래? 퇴직해라. 너 하는 일이 뭐야? 설명 못하면 퇴직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변화가 컸고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이제 해고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약 1,600억 달러라고 이제 본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의 숫자에 대해서도 서로 계산법이 다르니까 논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1,600억 달러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산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2조 달러였습니다. 다만 2조 달러를 100일 동안에 하겠다는 건 아니었으니까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지만 처음에 2조 달러라는 그 규모를 얘기했던 것에 비교하면 1,600억 달러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안 한 거에 비하면 많이 줄였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처음에 주장했던 것에 비하면 실제로는 성과가 조금 크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머스크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회보장이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거기에 있고 거기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100세 이상의 사망자가 1,000만 명 이상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100세가 넘어가지고 이미 죽었는데 나라에서는 돈을 계속 지급하고 그 돈은 누군가에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뉘앙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100세 이상의 사망자가 다 사망하진 않거든요. 지금 100세 이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현재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900여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살아계시니까요. 돌아가셨는데도 사망을 했는데도 100세 이상인데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200명 가량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했던 거에 비하면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찾아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1,000만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잘못된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하고 비교하면 그 사이즈나 이 의도적인 행위 여부가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죠. 그리고 1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고나 기능 해체, 각종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것,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 접근한 부분, 민감한 정보의 데이터에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송을 당했고 그래서 연방정부가 이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졌다고 인정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들까지 고려하면 과연 예산이 절감된 것이냐. 절감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그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다소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이라고 할 때 계약을 취소한 것들을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중에는 계약이 취소될 만해서 취소된 것도 있겠죠. 황당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연방정부 되게 방만하고 그렇다는 이미지가 많았고 실제로 좀 방만한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듯이. 근데 미국의 연방정부는 훨씬 더 크고 또 훨씬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이나 이런 체계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찾아낸 건 좋았지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다 법적으로 소송전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꼭 필요한 계약이었는데도 취소된 게 너무 많았다. 이런 비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방식, 어떤 방식으로 도지가 지향했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심지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방만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정작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방만하게 돈이 막 여기저기 줄줄 새어나갔는데 아무도 확인도 안 하고 누군가는 눈먼 돈을 받아서 먹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도지식의 방식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상당히 참고해서 다른 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어떤 계획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시행착오까지 반영해서요. 네, 그리고 트럼프 정부 100일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역할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로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가까운 동맹국에서 관세 조치에 관한 어떤 성과를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초반에 주요 협상국에 들어와 있었고 상호관세도 불필요한 상호관세를 25%씩이나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지난 24일 날 첫 관세 협의가 여기 미국 재무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물이 그 재무부 건물입니다. 약간 하얗게 나와서 백악관처럼 보이는데 백악관 왼쪽에 있고 실제로 보면 조금 회색입니다. 여기에서 나올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이날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그리어 USTR 대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갔고 베선트하고 러트닉이 왜 안 나왔는가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이 통상 문제의 실무 협상 대표자로서 그리어를 일단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어가 USTR이 원래 그 담당 기관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리어가 담당하는데 러트닉이 필요에 따라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본과의 협상에는 일본 트럼프가 나왔고 그리고 러트닉 장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좀 특별한 케이스였고 우리 정부하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방위비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트랙으로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쌀이나 쇠고기 같이 우리나라의 민감한 부분을 개방하라는 그런 요구는 이날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분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빅테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을 열어달라는 그런 요구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날 보도자료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줄라이 패키지를 만들기로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표현이 이제 보도자료는 없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두 장관님들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은 줄라이 패키지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7월 8일까지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게 되는 건가? 그러면 물론 차기 정부까지 넘어가긴 하지만 차기 정부의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줄라이 패키지 그 내용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제가 이해한 바는 7월 8일까지가 90일 상호유예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7월 8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각 나라의 상호유예가 종료되고 그 다음에 관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가 그 협상의 종료 기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7월 9일 이후에 관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현재의 프레임입니다. 따라서 줄라이 패키지라는 말은 어떤 내용을 넣겠다라기보다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협상의 1차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뭘 넣을지는 요소는 우리가 이제부터 만드는 것인데 당일날에 우리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나서 지금 이 사진은 제가 9시 20분쯤에 찍은 거거든요. 근데 9시 20분 끝나고 나서 한 12시 좀 넘어가지고 정오 무렵에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A게임을 가져왔다. 엄청 최선의 방안을 가져와가지고 협상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듣기에는 아니 무슨 엄청난 걸 가져갔죠? 우리가 아직 그런 걸 가져갈 때가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날 A게임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조선업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배석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이제 베선트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선업에 관해서 협력을 하자라는 데에서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A게임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베선트 장관의 실제 워딩은 아니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베선트 장관은 다음 주에 어떤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또 너무 빠르죠. 우리 아직 그런 협약 체결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협약? 근데 이것도 베선트 장관이 조금 워딩이 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이 기자회견을 내용을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그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봐라고 해서
베선트 장관이 조금 준비 없이 다소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뭘 하기로 한 것이 그게 뭐냐에 대해서 어떤 양해 각서 내지는 양해 합의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다음 주에는 협상을 위한 실무 협의체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무 협의체가 출범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문서들이 있겠죠. 우리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자, 어떤 방식으로 누가 참여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또 이날 협의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자고 베센트 장관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환율에 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혹시나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이 한국의 원화를 절상하고 미국의 달러화를 절하하는 그런 종류의 협약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아닐지 그런 긴장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0일에 해당하겠는데요. 29일 날, 여기 시간으로 29일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건주의 매컴 카운티를 찾아서 취임 100일 기념으로 마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대선 때의 그런 승리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매컴 카운티라는 곳은 작년에 굉장히 격전지로 꼽혔던 곳입니다. 미시건주 전체가 격전지였고 그중에서도 매컴 카운티는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이 사는 곳인데 이 블루 스테이트에 해당했다가 지금 이제 레드화된 이런 곳인데 여기가 격전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기록적인 득표율을 56%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작년 경합주에서의 승리를 대표하는 지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100일 기념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 이야기를 당연히 할 것이고 관세가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고 이곳에 일자리를 다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노동자층의 지지율 회복을 도모할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잘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회를 여기서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후루룩 가봤습니다. 미시건주의 매컴 카운티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 지역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약간 한적한 동네이고 대신에 이제 과거의 러스트벨트의 그런 느낌, 약간 쇠락한 느낌도 좀 있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곳에 가서 사람들 멘트를 받으려고 제가 처음에는 대형 마트 앞에 가가지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 받은 멘트가 그거였어요. 키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지난번에 트럼프를 찍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정책은 예상하지 않았다. 나는 관세 정책을 좋아하지 않고 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는 알루미늄을 가지고 가공해서 어떤 기계류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알루미늄에 지금 25% 관세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회사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원가가 갑자기 올라갔고 그게 이제 최종 물건의 가격에 반영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마진이 매우 줄어들거나 아니면 마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역마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역마진이 생긴다면 그런 생산 라인은 있을 필요가 없는 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큰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극단적인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정책은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견들을 꽤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총 12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8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작년에 찍었다고 대답을 했고 그중에 4명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3명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관세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관세 정책은 반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키 패트릭 씨처럼 너무 극단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GM에 근무하는 남성이라고 했는데요.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는 대통령한테 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관세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잘 보이질 않아서 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자기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관세율이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물가가 올라서 어떤 할아버지였는데요. 그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가 계속 지지해왔지만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 자기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관세는 좀 별로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분들도 작년에는 아마 관세를 지지한다고 했을 겁니다. 작년에는 이제 관세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형태일 때는 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화된 형태가 되고 나서는 좀 더 분명한 찬반이 갈라지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도 여전히 컸는데요. 왼쪽에 사진에 보시는 댄 퍼레이노라는 남성은 아들하고 같이 이제 뭘 사러 오신 분이었어요. 자기는 그게 고통스러울 줄 알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줄도 알고 시장에 충격을 줄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이 매컴 카운티와 미시건주 이 일대에 원래는 제조업 관련 시설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비어있다. 아니면 마리화나 재배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렸다. 뭐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빼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는 뭐라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설령 조금 고통스러운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한국하고도 약간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에 뭐 본인의 직업은 아니었지만 자기 주변인이 한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일을 해서 한국하고의 거래가 있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예를 들면 관세 때문에 비싸질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이제 강한 트럼프 지지자였던 킴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여자분은 큰 변화에는 당연히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을 것이다. 또 그리고 시청의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나는 물가 오르는 것은 오케이다. 나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더 지출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나는 오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거죠. 이런 조치를 통해서 그럼 관세 조치를 통해서 제조업이 돌아오느냐 아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반대라고 하셨던 분들도 물가가 오른다고 반대한다 이런 분들도 제조업의 일자리가 실제로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어쩌면 다시 찬성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그런 효과를 나중에 보게 된다면 찬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오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켄 그리핀이라고 하는 시타델 회장이 최근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냐 그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미국이 지금까지 잘했던 것, 서비스 관련된 것, 지적재산권 이런 거 관련된 것을 그걸 강조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옵스펠드 교수도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이 잘하고 있는 고급 서비스 분야 등에서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1950년대식 제조업의 부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지난주는 여기 워싱턴 DC에서 IMF하고 세계은행의 춘계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IMF가 관세 정책의 영향을 전망한 부분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간단하게 현 상황을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IMF는 이 미국의 관세 조치,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이 관세 조치가 계속될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부문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둘 다 경기 침체가 옵니다. 중국하고 미국 모두 올해하고 내년에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경기 둔화가 올 것이다 라고 했고요. 하지만 오른쪽에 인플레이션 부분을 보시면 둘이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특히 올해 인플레이션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의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 요인에서 충격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입 물품에 관세가 붙어가지고 가격이 갑자기 오르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인플레를 부를 것이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줄어들어서 디플레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주문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중국의 공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고 이런 종류의 경제에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와 디플레가 같이 오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간명하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쪽에 보시면 피스컬이라고 해서 노란색 보시죠. 이것이 중국 정부는 돈을 풀어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이만큼 발생하지만 중국 정부는 재정을 풀어서 이만큼의 플러스 효과도 동시에 발생시킬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여기도 디플레가 있지만 여기 이만큼의 재정 정책으로 인한 이만큼의 플러스 효과가 같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죠.
금리를 당장 낮춰라라고 이제 파월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역할을 중앙은행에 강요하는 것도 맞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나오게 될 더 많은 인플레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이 시나리오를 세 가지를 크게 봤는데요. 미중 관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 상호 관세는 있고 미중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도 좋지 않다. 일단 미중 갈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상호 관세는 있지만 미중 관계가 풀리면 그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전 세계 경제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호 관세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벌이면서 양국의 경제가 갑작스럽게 인위적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한순간에 단절되면서 이것이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고, 그것에서는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워싱턴 나우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